군인이 된 며느리가 부대에서 부당한 이유로 폭행을 당하게 되고 며느리의 면회를 갔다가 피투성이 된 모습을 보게 된 3스타 군단장인 시아버지가 부대를 개박살내고 부조리한 군대를 개편하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11월 첫눈이 내리기엔 조금 이른 늦가을의 스산함이 강원도 인제군의 깊은 골짜기를 감쌌다. 대한민국의 척추라 불리는 태백산맥의 칼날 같은 능선 아래 제3군단 통칭 산악부대의 위용은 계절의 변화에도 아랑곳 없이 굳건했다. 군단 사령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103정 보통신단은 군단의 신경망을 책임지는 심장과도 같은 부대였다. 수많은 통신 케이블과 안테나가 거미줄처럼 얽혀 전방의 눈과 귀가 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령부에 전달했다. 이곳에 윤서와 하사가 있었다. 26의 윤서와 하사는 통신단 본부중대 소속의 통신운용관이었다. 또래 여성들이 사회에서 한창 커리어를 쌓거나 자유를 만끽할 나이에 그녀는 기름 냄새와 서늘한 쇳가루 냄새가 공존하는 군막사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 각 잡힌 전투복은 그녀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지만 그 단호한 외피 속에는 누구보다 섬세하고 강한 열정이 숨쉬고 있었다. 그녀가 군인이 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어릴 적 사고로 일찍 여인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군복과 훈장을 보며 자란 그녀에게 군인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 동경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대학 시절 지금의 약혼자인 박시준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시준은 평범한 공대생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달랐다. 바로 현 3군단장 박진혁 중장이었다. 처음 시준의 집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서아는 문패에 박힌 이름 석자와 별 3개의 표식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박진혁 장군은 딱딱한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벗은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닌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무게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이 녹아 있었다. 그는 서아에게 군인의 길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지, 하지만 얼마나 명예롭고 가치 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서아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 그리고 존경하는 어른이 보여준 참된 군인의 길을 셔츠가 걷고 싶다고. 육군 부사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그녀는 혹독하기로 소문난 산악부대 제3군단으로 자대 배치를 자원했다. 약혼자 시준은 물론 예비 시아버지인 박진혁 장군조차 그녀의 선택에 놀라움을 표했다. 하지만 서아는 단호했다.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 지키고 계신 곳에서 저 또한 가장 낮은 곳부터 제 힘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박 장군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그저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라. 하지만 군인 윤서아로서의 길을 존중하겠다. 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군단장의 예비 며느리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윤서와 하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의 배경을 아는 이는 부대 내에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군인으로서의 신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신념만으로 버텨내기엔 너무도 차가웠다. 야, 윤하사. 너는 하사가 되어서 아직도 그 모양이냐? 통신망 구성도 하나 제대로 못 외워? 본부중대 통신반장 황두만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통제실의 삭막한 공기를 갈랐다. 30 후반의 황 중사는 10수년의 군 생활로 다져진 전형적인 고참 부사관이었다. 그의 군사적 지식이나 경험은 무시할 수 없었지만 그 경험은 종종 오만과 독선으로 변질되어 부하들을 짓눌렀다. 특히 그는 유독 서아에게 가혹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능력을 깎아내렸고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전체 인원 앞에서 모욕을 주곤 했다. 죄송합니다. 즉시 숙지하겠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통신망 구성도를 이미 완벽히 외우고 있었다. 황 중사가 지적한 것은 일주일 전에 이미 폐기된 구형 구성도였다. 하지만 그에게 토를 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군들은 꿀이나 빨러 군대 온다는 소리나 듣는 거야. 알아들어? 여군이라는 단어에 못을 박는 그의 말에 서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명백한 성차별적 폭언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주변의 다른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못 들은 척 제 할 일에만 몰두했다. 침묵의 동조. 그것이 서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사건은 며칠 뒤 부대 창고에서 터졌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혹한기 훈련을 대비해 통신 장비를 점검하던 중이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PRC 999K 무전기 세트를 옮기던 서아의 발이 엉켰다. 순간 균형을 잃고 휘청이며 무전기 박스를 놓칠 뻔했다. 다행히 넘어지기 직전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 중사의 눈에 불이 켜졌다. 이게 진짜 빠져가지고 군인이라는 게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있는 거야. 그가 벼락같이 소리치며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세 교정을 핑계로 서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허리 펴. 관등 성명도 제대로 못해? 똑바로 안 서. 그의 소나기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했다. 서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그는 보란듯이 그녀를 장비가 쌓여있는 철제 선반 쪽으로 밀쳤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서아의 관자놀이 부근이 선반에 튀어나온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고통이 뇌를 관통하는 듯 했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부딪힌 왼쪽 눈두덩이가 순식간에 뜨거워지며 부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황 중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혀를 차며 말했다. 그거 하나 못 버티고 엄살은. 그러니까 여자는.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서아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폭력을 훈련의 일환이자 기강 확립으로 포장하며 서아의 나약함을 탓할 것이 분명했다. 창고 안에 다른 병사 몇몇이 이 광경을 목격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저 황 중사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홀로 남은 서아는 부어오르는 눈가를 손으로 감쌌다.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자긍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관물대 거울 앞에 선 서아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왼쪽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변색되어 흉측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당장이라도 의무대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상급부대에 신고하고 싶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이 일이 공론화된다면 결국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군단장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모든 진실은 왜곡될 것이다. 배경 믿고 선임에게 밉보이다가 맞았다. 군 생활 적응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꼰질렀다는 식의 억측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군인 윤서아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저 낙하산이라는 오명만 남게 될 터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존경하는 예비 시아버지 박진혁 군단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문제로 인해 그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 그의 리더십에 흠집이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이겨내야 해. 서아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약통에서 연고를 꺼내 조심스럽게 멍든 부위에 발랐다.
차가운 연고가 상처에 닿자 따끔한 통증이 전해져 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 깊고 차가운 산악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군인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리고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을 그녀는 아직 예감하지 못했다. 차가운 강원도의 바람이 부대 막사의 창문을 두드렸다. 윤서와 하사는 밤새 뒤척이다 선잠을 깼다. 욱신거리는 눈가의 통증이 잠결에도 그녀를 괴롭혔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가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보다 멍은 더 짙고 넓게 퍼져 있었다. 보라색과 검붉은색이 뒤섞인 멍은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충격으로 생긴 상처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머리카락을 내려 눈가를 가리고 비비크림을 평소보다 두껍게 펴 발랐다. 하지만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않았다.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금방이라도 들킬 것 같은 위태로운 위장이었다. 제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침 점호 시간, 서한은 최대한 고개를 숙여 중대장의 시선을 피했다. 다행히 혹한기 훈련 준비로 어수선한 분위기 덕분인지, 아니면 다들 그녀의 일에 무관심한 것인지 누구도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지 않았다. 황두만 중사는 멀찍이 서 그녀를 한번 힐끗 쳐다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제의 폭력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꼴쫓하는 듯한 희미한 조소가 입가에 걸려있는 듯했다. 서한은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한편 같은 시각 인제군에 위치한 제3군단 사령부의 군단장실. 박진혁 중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부대의 전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다가올 한미연합훈련 계획과 동계작전 준비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며칠 뒤 있을 아들 시준과 예비 며느리 서아의 약혼 기념일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주말에 두 사람을 사령부 관사로 불러 따뜻한 저녁이라도 함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잡힌 합참 회의와 훈련 준비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첫 겨울을 나는 서아가 마음에 걸렸다. 씩씩하고 대견한 아이지만 분명 힘들고 외로울 터였다. 비서실장. 박진혁 중장의 부름의 부관인 김소령이 칼같이 대답하며 들어섰다. 예, 장군님.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하고 내 차 대기시켜. 예하 부대 격려 방문을 좀 다녀와야겠다. 어느 부대를 방문하실 예정이십니까? 미리 연락을. 아니, 연락하지 마. 불시에 갈 거다. 103정 보통신단부터 들르지. 김소령의 눈이 살짝 커졌다. 불시 방문, 그것도 군단 직할대인 통신단부터라니. 의외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군말 없이 격려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박진혁 중장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격려 방문은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예고 없이 찾아가 서아의 얼굴을 잠시라도 보고 오는 것이었다. 혹시나 힘든 티를 낼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리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저 멀리서 씩씩하게 군 생활하는 모습만이라도 확인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그것은 군단장이기 이전에 예비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오후 2시, 103정 보통신단 위병소에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이 멈춰 섰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차량 앞 범퍼에 선명하게 박힌 별 3개의 성판. 군단장이었다. 충, 성, 일병 김민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긴장으로 잔뜩 얼어붙은 초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량에서 내린 김소령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군단장님이시다. 조용히 부대장에게만 연락드려. 순식간에 부대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군단장의 불시 방문. 모든 지휘관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단장인 이 대령부터 시작해 주임원사, 각 중대장들이 헐레벌떡 뛰쳐나왔다. 윤서와 하사가 속한 본부중대 역시 비상이 걸렸다. 전 인원 하던 작업 즉시 중지하고 정비 상태 점검. 5분 내로 중대 앞에 집합한다. 중대장의 고함 소리에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군단장 방문. 그것은 곧 예비 시아버지인 박진혁 중장이 온다는 의미였다. 왜 하필 지금? 연락도 없이.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얼굴에 멍이 떠올랐다. 이걸 어떻게 숨긴단 말인가? 도망칠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쓰고 최대한 사람들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제발 그냥 스쳐 지나가시기를. 멀리서 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박진혁 군단장은 굳은 얼굴로 이 대령의 보고를 받으며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작은 먼지 하나, 흐트러진 장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통신단 지휘관들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 군단장은 평소에는 인자했지만 일단 지휘관 모드로 들어가면 그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고 엄격했다. 시설 순찰을 마친 박 군단장이 본부 중대 막사 앞에 멈춰 섰다. 중대장인 김 대위가 긴장된 얼굴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본부 중대장 대위 김시연입니다. 박 군단장은 가볍게 목례로 답하고 도열에 있는 중대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명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서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제발. 그때 박 군단장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유독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는 한 부사관. 다른 병사들보다 약간 작은 체구.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설마 거기 모자 눌러쓴 하사. 낮고 조용한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중대의 모든 시선이 그 목소리의 끝에 꽂혔다. 윤서아 하사였다.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관등 성명. 본부 중대. 하사. 윤서아. 모기만 한 목소리가 겨우 비집고 나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군단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역시 서아가 맞았다. 그런데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일까? 평소에 당당하고 씩씩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고개 들어라. 명령이었다. 서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박진혁 군단장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자 그늘과 어설픈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흉측한 피멍이 왼쪽 눈가를 뒤덮고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소음을 잃고 아득해졌다. 중대장도 단장도 훈련 준비 상황도 그 무엇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시퍼렇게 멍든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만이 망막에 박혔다. 온화했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사라지고 최전방을 호령하는 맹장의 서슬퍼런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부대 전체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3군단 전체를 호령하는 지휘관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본 이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박진혁 군단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윤서와 하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단순히 멍든 부위를 넘어 그 상처 너머에 숨겨진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가늠하려는 듯 했다. 서한은 그 시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라도 지르면 속이 편할까?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힌 채 떨어지지 않았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군인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것을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중대장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윤하사는 훈련 준비 중에 부주의로. 닥쳐라. 박 군단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은 김대위의 말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김대위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군단장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박 군단장은 서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옆에 서 있던 통신단장 이대령에게 명령했다. 단장. 예, 군단장님. 여기서 가장 조용한 방으로 안내해. 윤서와 하사와 단둘이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하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사무실로. 아니, 그냥 작은 회의실이면 된다.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문 앞은 내 부관이 지킬 거다. 그의 말은 논의나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이 대령은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본부중대 막사 2층에 있는 작은 소회의실로 그를 안내했다. 박 군단장은 서하에게 따라와. 짧게 한마디를 던지고 먼저 걸음을 옮겼다. 서하는 고개를 숙인 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경악과 의문이 뒤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군단장이 일개 하사와 단둘이 면담이라니 전례 없는 일이었다. 소회의실 문이 닫히고 문 밖에는 부관인 김소령이 버티고 서서 그 누구의 접근도 막았다. 방 안에는 낡은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 군단장은 굳은 얼굴로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서하는 문 바로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감히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박 군단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군단장의 위험이 아닌 상처 입은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이 서려 있었다. 앉아라, 서하야. 그는 윤하사가 아닌 서하라고 불렀다. 공적인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하는 마지못해 의자를 빼어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박 군단장도 맞은편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로 두 손을 모았다. 언제부터였니?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무엇을 묻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거짓말을 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다. 자신의 문제로 존경하는 분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내 눈을 봐라. 박 군단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떨리는 눈으로 천천히 그의 눈을 마주했다. 수많은 전장을 겪고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해온 지휘관의 눈. 그 눈은 모든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 얼굴.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안다. 내가 평생을 군복 입고 살아온 사람이다. 훈련으로 생긴 상처와 비겁한 폭력으로 생긴 상처도 구분 못할 것 같으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하의 가슴에 박혔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말해다오. 누가 그랬는지. 언제부터 너를 이렇게 괴롭혔는지. 알아야겠다.
내 아들의 반려가 될 아이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군대 안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구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자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의 떨림이었다. 그 순간 서아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거짓말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아버님. 그녀의 입에서 군단장님이 아닌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참고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군인 윤서아의 갑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상처 입은 26 청춘의 여린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진혁 군단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마치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듯한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위로였다. 한참을 울어 감정을 쏟아낸 서아는 띄엄띄엄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황두만 중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 유독 자신에게만 가혹했던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침묵과 방관. 마지막으로 창고에서 있었던 끔찍한 폭행의 순간까지. 그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박진혁 군단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냐?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니? 시준에게라도, 아니 내게라도. 서아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힘겹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 문제로 아버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지휘하시는 부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알려지면, 그리고 제가 군단장 며느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힘으로, 군인으로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혁은 분노를 넘어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을 느꼈다. 이 착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강직한 아이가 썩어빠진 군대의 부조리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쳤을지 눈에 선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아들, 그리고 군인이라는 명예였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마치 폭발 직전의 휴화산처럼 무겁고 위태로워 보였다. 알겠다. 그가 짧게 말했다. 이제부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는 더 이상 서아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풍경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이 엄격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부패한 적을 향해 돌격 명령을 내리기 직전의 맹장의 눈빛이었다. 박진혁 군단장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군용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는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자네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오게. 103통신단 본부중대 2층 소회의실. 5분 주겠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 서아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든 지금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첫 번째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서슬퍼런 군단장의 분노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진혁 군단장의 전화를 받은 상대는 5분이 채 되기 전에 소회의실 앞에 도착했다. 굳은 얼굴로 복도 끝에서부터 망설임 없이 걸어온 그는 헌병병과 마크가 선명한 전투복을 입은 다부진 체격의 대령이었다. 3군단 헌병단장 곽동훈 대령이었다.
그는 군단장의 최측근 참모 중 한 명으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과 칼 같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군단 내에서 박진혁의 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곽 대령은 문 밖을 지키고 선 김소령과 눈인사를 나눈 뒤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나지막하게 보고했다. 충성. 헌병단장 대령 곽동훈 군단장님 지시 받고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진혁 군단장이 화산처럼 침묵하던 얼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로는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윤서와 하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곽 대령은 서아의 얼굴에 있는 끔찍한 멍을 보고 순간 숨을 삼켰지만 노련한 군인답게 그 어떤 동요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었다. 곽 대령. 예, 군단장님. 지금부터 내 명령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수행한다. 박 군단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복도 저편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이쪽을 훔쳐보던 통신단장 이 대령과 중대장 김대위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첫째, 지금 즉시 103정 보통신단 본부중대 소속 황두만 중사를 긴급 체포한다. 죄목은 초병 폭행 및 가혹행위. 그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마라. 저항 시에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압해. 알겠습니다. 둘째, 자네가 데려온 헌병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103정 보통신단 전체를 이 시간부로 폐쇄, 격리 조치한다. 내 별도 명령이 있기 전까지 그 누구도 부대 밖으로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다. 모든 통신망은 군단 직통 회선을 제외하고 전부 차단해. 알겠습니다. 셋째, 통신단 본부중대 사무실, 통신반, 창고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현장 보존하고 최근 3개월간의 모든 부대일지, 상황일지, 초병 근무일지, 그리고 모든 CCTV 기록을 압수한다. 디지털 기록은 포렌식 팀을 투입해서 삭제된 내용까지 전부 복원하도록. 곽 대령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군단장의 명령은 하나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일개 부사관의 폭행 사건의 군단 헌병대가 총출동하고 부대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박 군단장은 마지막으로 사색이 되어 이쪽을 바라보는 통신단장 이 대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강민 대령. 예. 군단장님. 이 대령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자네 지금 이 순간부로 103정 보통신단 지휘 권한을 정지한다. 곽동훈 대령의 수사 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말고 자네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이번 수사의 첫 번째 대상은 황두만 중사지만 그 다음은 바로 자네를 포함한 이 부대의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될 것이야. 군단장님, 그게 무슨...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박진혁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살기에 눌려 이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이대로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명령을 마친 박 군단장은 곽 대령에게 고갯짓을 했다. 시작해.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곽동훈 대령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을 내리자 부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단 수사관들과 기동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검은색 방탄 헬멧과 군사경찰 마크가 선명한 조끼를 입은 그들의 등장은 통신단 병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황두만 중사 어딨나? 곽 대령의 고함과 함께 헌병들이 본부중대 생활관으로 향했다. 때마침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려던 황 중사는 복도에서 들이닥친 헌병들과 마주쳤다. 뭐야 당신들. 황 중사가 어리둥절하며 소리쳤지만 헌병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황두만 중사, 당신을 초병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황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미친 듯이 저항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음해야. 윤서아 그 계집애가. 그의 입에서 서아의 이름이 터져나오는 순간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진혁 군단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곽 대령은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저항하던 황 중사는 순식간에 두 팔을 꺾인 채 바닥에 제압당했고 그의 양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부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십수년군 생활의 자부심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그 광경을 소회의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서아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중심으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는 듯한 서늘한 정의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박 군단장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황 중사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본 뒤 곁에 있는 김소령에게 지시했다. 윤서와 하사를 내 차에 태워 군단 사령부 의무대로 바로 이동시킨다. 최고의 군의관에게 직접 진료받게 하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상세히 받아.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해. 허가 없이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겐, 시준이에겐 내가 나중에 직접 이야기하겠다. 그는 서아를 잠시 돌아보았다. 가서 치료부터 받아라.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이 군대의 어른이자 지휘관인 나의 잘못이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위선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책임감만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김소령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마주치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경악, 동정, 의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원망까지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다. 그녀가 군단장의 지휘 차량에 오르는 모습을 끝으로 103정 보통신단은 완벽한 폭풍의 눈으로 변해버렸다. 박진혁 군단장은 홀로 남아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부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한 명의 불량한 부사관이나 무능한 지휘관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군대 기강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어 온 수많은 폭력과 부조리,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눈감아온 비겁한 침묵, 골마 터질 때까지 문제를 방치하는 이 거대한 조직의 관성을 향한 것이었다. 뿌리부터 전부 도려내겠다. 그의 낮은 음조림은 차가운 인재의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거대한 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었다. 군단장의 명령이 떨어진 103정 보통신단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수십 명의 군단 헌병대 수사관들과 감찰실 요원들이 부대 구석구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했다. 부대원들의 모든 외출, 외박, 휴가는 즉시 통제되었고 사적인 통신까지 제한되었다. 부대는 거대한 감옥이자 취조실로 변했다. 조사는 본부 중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중대원들은 개인 단위로 격리되어 헌병 수사관들과 1대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입을 굳게 다물었다. 특히 황두만 중사와 가까웠던 선임 부사관들과 그의 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해왔던 병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뿌리 깊게 박힌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과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만만치 않았다. 곽동훈 대령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황 중사에게 평소 밉보여 괴롭힘을 당하던 막내급 병사들,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신병들을 먼저 면담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했다. 자네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은 동료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야. 썩어 빠진 군대를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앞으로 들어올 자네 후임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막아주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군단장님께서 이번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계신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수사관의 설득에 한 이등병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황두만 중사님이 창고에서 윤서와 하사님을 밀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 앞에서 윤 하사님께 계집애라고 부르거나 여군 주제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한 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한 명의 증언이 나오자 다른 병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묵혀왔던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황 중사가 서아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언어폭력, 다른 병사들에게 가했던 폭행과 가혹행위, 심지어 부대의 유류나 두식 같은 군수품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조사는 지휘계통으로 확대되었다. 본부중대장 김시연 대위와 행정보급관인 박 상사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 중대장은 중대원의 신상을 책임지는 지휘관이다. 윤 하사의 얼굴에 그런 멍이 들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윤 하사가 평소에 워낙 강단 있고 힘든 내색을 안 하는 모른 게 자랑인가? 그게 바로 자네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거야. 관심이 없었던 거겠지.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어서 애써 외면한 거고. 안 그런가? 수사관의 예리한 추궁에 김대위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 역시 황 중사의 악명에 대해 익히 들어왔지만 부대의 실세인 그를 건드려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를 방치한 결과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편 군단 사령부 의무대에 도착한 서아는 곧바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군의관은 그녀의 상처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이건 단순 타박상이 아닙니다. 안화골에 미세한 골절이 의심됩니다. CT 촬영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뇌진탕 증세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군의관의 소견은 즉시 진단서로 작성되어 박진혁 군단장에게 직보되었다. 안화골 골절 의심. 그 네 글자를 본 박 군단장의 분노는 다시 한번 들끓었다.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였다. 서아는 사령부 내에 별도로 마련된 안전가옥에 머물게 되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자신의 신분이 부대 내에 알려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료들이 이제 자신을 어떻게 볼까? 군단장 백 믿고 설친다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긋지긋했던 황 중사의 폭력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거대한 힘으로 끌어안아준 예비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103정 보통신단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의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황두만 중사는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놓고 있었다. 자신에게 아부하는 간부나 병사들에게는 각종 편의를 봐주고 밉보이는 이들에게는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지휘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대의 군기반장 역할을 해주는 그를 암묵적으로 비호했다. 이강민 단장 역시 실적 관리에만 급급했을 뿐 병영 문화의 실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윤서와 하사 폭행 사건은 이 썩어 문드러진 환부가 결국 터져나온 것에 불과했다.
수갑을 찬 채 군단 헌병대 조사실에 앉아있던 황두만 중사는 처음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군 기강을 잡으려고. 윤 하사가 하도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군 기강? 담당 수사관이 압수된 증거물과 수십 명의 진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군 기강인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인격 모독하고 후배 부사관을 폭행해서 뼈에 금이 가게 만들고 병사들 군수품까지 빼돌리려 한 게 당신이 말하는 군 기강이냐고. 황 중사는 산처럼 쌓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비겁한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며칠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나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조사 보고서가 박진혁 군단장의 책상 위에 올랐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패였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붕괴이자 리더십의 완전한 실패였다. 보고서를 다 읽은 박 군단장은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비서실장. 내일 오전 9시 군단 지휘부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예하 사단장, 여단장, 직할대 지휘관 전원 예외 없이 참석. 불참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제3군단 사령부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군단을 책임지는 모든 지휘관들이 계급순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성 장군인 예하 사단장들부터 준장, 대령급 여단장과 직할 대장들까지 수십 명의 별과 대령들이 굳은 얼굴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번 회의가 왜 소집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103정 보통신단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이미 군단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진혁 군단장이 들어섰다. 평소 회의 때와는 달리 그는 단상으로 향하지 않고 회의 테이블 가장 끝 말석에 앉았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회의의 무게감이 달라졌다. 전원이 기립해서 격려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제지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모두 앉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우리 3군단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 참담한 실태를 공유하기 위함이오. 그는 옆에 서 있던 곽동훈 헌병단장에게 눈짓했다. 곽 대령은 준비해온 1차 조사 보고서 요약본을 각 지휘관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 첫 장에는 103정 보통신단 병영 부조리 실태 및 지휘 책임 관련 중간 조사 결과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다. 지난 며칠간 군단 헌병대와 감찰실은 통신단에서 벌어진 한 여군 부사관 폭행 사건을 조사했소.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지. 이것은 살인 미수였고 조직적인 범죄 은폐였으며 지휘관들의 총체적인 직무유기였소. 박 군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부를 집어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인 황두만 중사는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부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 모독을 자행했소. 더 가관인 것은 부대의 그 누구도 이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중대장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문제를 방치했고 행정보급관은 가해자와 한패가 되어 부조리를 눈감아줬지.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으로 동조했어. 그의 시선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지휘관 한 명 한 명을 향했다. 통신단장. 예. 예.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이강민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자네는 그동안 뭘 했나? 자네 부대 안에서 이런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네는 실적 보고서 꾸미고 상급 부대에 잘 보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이게 자네가 말하는 전투형 부대 육성의 실체인가? 부하의 피고름으로 만든 실적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 대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군단장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다. 이것이 비단 통신단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장 군복을 벗어야 할 것이야.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부대 곳곳에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이런 썩어빠진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나는 아오.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면 진급에 유리하니까. 내 임기 중에만 조용하면 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부인할 수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그의 질책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자 한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최종 결심을 발표했다. 첫째, 가해자 황두만 중사는 군 형법상 특수상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받게 만들 것이며 당연히 불명예 전역 조치한다. 둘째, 지휘 책임을 물어 본부중대장 김시연 대위와 행정보급관 박 상사는 즉시 보직 해임하고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들의 군 생활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셋째, 침묵으로 범죄를 방관한 본부중대 간부 및 병사 전원은 그 경중에 따라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하고 전원 심리 상담을 받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다시 이강민 대령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강민 대령. 이 대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자네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자네를 지금 당장 보직 해임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나는 자네가 자네 손으로 직접 자네 부대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앞으로 3개월 주겠다. 3개월 안에 103정 보통신단을 군단에서 가장 병영 문화가 투명하고 건강한 부대로 탈바꿈시켜라.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그땐 나도 자네를 구제해줄 방법이 없네. 그것은 파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수습해야 하는 지휘관으로서 가장 큰 치욕이자 마지막 명예 회복의 기회였다. 이 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박 군단장은 곧장 서아가 머물고 있는 안정가옥으로 향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의 편안한 모습이었다. 몸은 좀 어떠냐? 그는 군단장이 아닌 시아버지의 얼굴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치료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는 서아에게 회의 결과를 모두 알려주었다. 가해자와 책임자들이 어떻게 처벌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부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 너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해야지. 그는 서아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원한다면 의병 전역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일은 명백한 사유가 되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게다. 만약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면 자네가 원하는 그 어떤 부대로든 보내주겠다. 군단 사령부 직할대도 좋고 아예 다른 군단이나 후방의 편한 부대로 갈 수도 있다. 자네가 선택하렴. 그것은 그녀를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끔찍한 기억을 뒤로하고 군대를 떠나고 싶은 마음과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다. 자신이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첫 순간 박진혁 장군 앞에서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군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눈물이 없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이었다. 저는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3군단에 남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에 박 군단장의 눈이 살짝 커졌다. 심판의 폭풍은 끝났지만 한 군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폭풍, 즉 성장의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와 하사의 단호한 결심을 들은 박진혁 군단장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대견함을 느꼈다. 끔찍한 고통을 겪고도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상처의 근원지인 이곳에 남아 군인의 길을 계속 걷겠다는 선택은 보통의 용기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았다. 알겠다. 내 뜻이 정그렇다면 존중하마. 박 군단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103정 보통신단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곳은 자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곳이고 자네가 돌아가면 남은 부대원들 역시 자네를 편하게 대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에게 좋지 않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결정을 내렸다. 자네를 군단 사령부 직할 부대인 경비중대로 전출시키겠다. 그곳은 군단의 심장을 지키는 곳인 만큼 군기가 엄정하고 부대원들의 자부심도 높은 곳이다. 무엇보다 내 집무실 바로 아래에 있으니 내가 직접 자네가 어떻게 군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지 지켜볼 수 있겠지. 괜찮겠나? 군단 사령부 경비중대. 그곳은 군단 내에서도 가장 정예로 꼽히는 인원들만 갈 수 있는 부대였다. 서한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떤 곳이든 제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하의 거취를 결정한 박 군단장의 머릿속은 이제 더 큰 그림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되었다. 이 비극을 씨앗 삼아 3군단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군 전체에 썩어빠진 병영 문화를 뿌리부터 갈아엎는 거대한 개혁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 박 군단장은 자신의 핵심 참모들을 집무실로 소집했다. 헌병단장 곽동훈 대령, 감찰참모, 인사참모 등 군단 내에서 가장 신이 많은 이들이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 군단장이 입을 열었다. 이번 통신단 사건의 전말은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이자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부대 전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언제까지 병사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 군기라는 허울뿐인 성을 쌓아 올릴 것인가? 언제까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악습을 대물림할 것인가? 이제는 바꿔야 한다. 아니, 모조리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나는 우리 3군단에서부터 그 혁명을 시작하고자 한다. 참모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이상 이것은 평범한 지침 하달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내가 구상하는 산악부대 병영문화 혁신 5대 강령을 발표하겠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군단장의 명령이자 우리 군단이 앞으로 나아갈 절대적인 방향이다. 그는 하나씩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첫째, 익명 제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모든 생활관과 부대 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하여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 이 제보는 군단 헌병대와 감찰실의 직통으로 연결되며 제보자의 익명성은 군단장인 내가 직접 보장한다. 둘째, 지휘관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상급자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병사들이 자신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 부하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지휘관은 절대 진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다. 셋째, 암행 감찰관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 곽동훈 헌병단장은 군단 내에서 가장 신망 있고 강직한 부사관들을 선발하여
사복 차림의 그림자로 각 예하부대에 침투시켜라. 그들은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암암리에 벌어지는 부조리를 직접 보고 듣고 증거를 수집하여 내게 직보하게 될 것이다. 넷째, 동기 생활관 제도를 군단 전체로 확대한다. 계급 차이에서 오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를 타파하고 동기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마지막 다섯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가혹행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한다. 앞으로 우리 군단 내에서 그 어떤 형태의 폭언, 폭행, 가혹행위, 성희롱이든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간부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보직 해임 및 불명예 전역 조치한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 5대 강령 발표가 끝나자 집무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나하나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특히 암행 감찰관 제도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일선 지휘관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다. 인사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취지는 100번 공감합니다만 너무 급진적인 개혁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일선 부대의 사기 저하와 지휘 체계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박 군단장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혼란? 사기 저하? 지금 병사들이 구타당하고 죽어나가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어디 있나? 썩은 살을 도려낼 때는 피가 나는 법이다. 그 고통이 두려워 수술을 미루다가는 결국 몸 전체가 썩어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 과정을 감수하겠다. 모든 책임은 군단장인 내가 진다. 여러분은 그저 내 지시를 믿고 따라주면 된다. 그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3군단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제껏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방향으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이등병의 아픔으로 시작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이제 거대한 태풍의 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개혁의 씨앗은 차가운 강원도의 땅속에 깊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윤서와 하사는 정식으로 군단 사령부 경비중대로 소속을 옮겼다. 103정 보통신단을 떠나는 날 그녀는 자신을 배웅 나온 몇몇 동료들의 복잡한 표정을 애써 외면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이 뒤섞인 그들의 눈빛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새로운 부대인 경비중대의 첫인상은 이전 부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군단 사령부라는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만큼 부대원들의 눈빛부터가 날카롭고 절도가 넘쳤다. 불필요한 잡담이나 흐트러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듯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서한은 내심 걱정했다. 군단장 백으로 왔다는 소문이 파다할 것이고 모두가 자신을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중대장부터 신임 하사들까지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거나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새로 전입 온 윤서와 하사라는 군인으로 그녀를 대할 뿐이었다. 윤하사 반갑다. 나는 중대장 강태욱 대위다. 우리 부대는 임무가 막중한 만큼 규율도 엄격하다. 하지만 규율 밖에서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부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실력과 인성으로만 평가받게 될 거다. 잘해보자. 강 대위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는 서아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창고의 서늘한 공기, 자신을 밀치던 황 중사의 일그러진 얼굴, 주변의 차가운 침묵이 되풀이되어 나타났다. 훈련 중 누군가 등 뒤에서 큰 소리를 내기만 해도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명백한 증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훈련에 매달렸다. 사격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높은 집중력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냈고 통신 장비 운용 능력을 살려 중대의 통신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체력 단련 시간에는 남자 병사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뛰었다. 그녀는 피해자라는 낙인 속에 주저앉는 대신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동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특별한 배경을 가진 하사 정도로 생각했던 이들이 그녀의 성실함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함께 근무하는 동기 여군인 오혜진 하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서아야, 너 괜찮냐? 힘든 일 있었던 거 다 안다. 굳이 말 안 해도 돼. 근데 혼자 끙끙 앓지는 마라. 우리가 있잖아. 여긴 아무도 너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어. 휴식 시간에 건네는 혜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아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정한 전우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비 시아버지인 박진혁 군단장과 약혼자 시준의 조용한 지지도 그녀가 버틸 수 있는 큰 힘이었다. 박 군단장은 결코 그녀를 집무실로 부르거나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가끔 부대 순찰 중에 마주치면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수고 많다는 격려 한마디를 건네고 지나갔다. 그 거리가 오히려 서아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시주는 주말마다 면회를 왔다. 그는 서아의 상처에 대해 캐묻는 대신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부대 근처의 산책로를 걸었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서아야. 내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내가 군복 입은 모습 정말 멋있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나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야.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속에서 서아의 마음속 상처는 더디지만 분명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고통을 이겨내고 한 뼘 더 성장한 단단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새로운 부대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녀에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고 있었다. 박진혁 군단장의 병영문화혁신 5대 강령이 하달되자 3군단 예하 부대들은 거대한 파문에 휩싸였다. 특히 수십 년간 군에 몸담아온 고참 간부들의 반발과 냉소는 예상보다 거셌다. QR코드 신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병사들한테 간부들 맘대로 찌르라고 판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향식 평가라니, 그럼 이제 간부들이 병사들 눈치 보면서 지휘해야 합니까? 군 기강이 서겠습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너무 심합니다. 실수 한 번으로 군 생활을 끝내라니 누가 적극적으로 부하들을 지도하려고 하겠습니까? 회의실 뒤편 식당, 흡연 구역 등에서 간부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이번 개혁이 비현실적인 탁상 공론에 불과하며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박진혁 군단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개혁을 반대하는 지휘관들을 불러 직접 설득하는 한편 곽동훈 헌병단장을 통해 5대 강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밀어붙였다. 개혁의 효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한 전방 수색대대 생활관에 부착된 QR코드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내용은 분대장이 야간 경계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후임병에게 자신의 근무를 떠넘기고 생활관에서 잠을 자며 이를 거부하는 병사에게는 창고로 불러내 폭언을 일삼는다는 것이었다. 제보는 즉시 군단 헌병대에 보고되었고 곽 대령은 소문으로만 듣던 암행 감찰관을 해당 부대에 급파했다. 며칠간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증거를 수집한 감찰관은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며칠 뒤 해당 분대장은 야간에 불시 감찰을 나온 헌병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군단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설마 했던 익명 제보 시스템과 암행 감찰관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해당 분대장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즉시 보직 해임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휘 책임을 물어 중대장 역시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부대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간부들은 병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더 이상 부조리를 참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QR코드 제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내용은 훈련 강도 문제부터 식단 불만, 간부들의 사적 지시까지 다양했다. 물론 그 중에는 악의적인 허위 제보도 있었지만 헌병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냈다. 한편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던 103정 보통신단장 이강민 대령은 말 그대로 사직생의 각오로 부대 개혁에 매달렸다. 그는 가장 먼저 전 부대원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눈물로 사죄했다. 그리고 군단에서 내려온 5대 강령을 그 어떤 부대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모든 간부들에게 병사들과의 1대1 소통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직접 보고받았다. 어느 날 부대 정비를 하던 이 대령은 경비중대 소속으로 임무수행차 통신단을 방문한 윤서와 하사와 마주쳤다. 이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윤하사 정말 미안했네. 내가 지휘관으로서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네. 서한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사과를 받았다. 괜찮습니다, 단장님. 단장님께서 지금 부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개혁의 파문은 군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불평만 하던 간부들도 부대 분위기가 안정되고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점차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3군단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골마 터졌던 환부는 서서히 도려내지고 그 자리에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박진혁 군단장이 뿌린 개혁의 씨앗은 차가운 땅을 뚫고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강원도 인제의 험준한 산악을 휘감던 혹독한 겨울바람은 수없이 계절을 갈아입었고 박진혁 장군이 뿌렸던 개혁의 씨앗은 3군단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로 퍼져나가며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뿌리를 내렸다. 7년 후 2025년 여름 육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부대 수색대대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된 훈련장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내 옆 전우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고 내 목숨은 전우의 손에 달려있다. 수색대원에게 팀워크는 생명이야.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서아 상사였다. 7년 전 군단장의 예비 며느리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선임의 폭력에 신음하던 연약한 하사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어느덧 수십 명의 부하를 이끄는 베테랑 부사관이자 수색대대 최고의 통신 및 전술 전문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과거의 아픔이 남긴 그늘 대신 부하들을 향한 따뜻함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박진혁 장군의 아들 박시준과 결혼하여 이제 어엿한 아내이자 군인이었다. 그녀가 군단장 며느리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부대 내 그 누구도 그것을 특혜라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7년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훈련하고 가장 위험한 임무에 앞장서며 스스로의 실력과 리더십을 증명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절대 같은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훈련이 끝나고 땀에 젖은 부하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려주던 서아에게 한 병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서아 상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앳된 얼굴의 김민우 이병이었다. 서아는 그의 얼굴에 드리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야, 편하게 말해봐. 김이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생활관 동기 한 명이 다른 선임 부사관에게 사적인 용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욕설까지 듣고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서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7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의 편린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이 아니었다. 알았다. 자세히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김이병.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겠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절대 내게 불이익하는 일은 없을 거다. 서아는 즉시 중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 내에 설치된 소리함 QR코드를 통해 정식으로 사단 감찰실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절차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다음 날 사단 헌병대와 감찰 요원들이 해당 부사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자마자 그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박진혁 장군이 3군단에서 시작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이제 육군 전체에 철칙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김이병과 부대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건강한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윤서아 상사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부조리는 독버섯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햇볕이 들지 않는 축축한 곳이 있으면 금방 자라난다. 그걸 막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너희들의 작은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지켜주는 시스템이다. 절대 잊지 마라.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후배들을 지키는 지혜와 용기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4개의 별이 빛나는 최고 계급장 박진혁 대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3군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그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가 3군단에서 시작했던 병영문화 혁신은 이제 국방개혁 4.0의 핵심 과제가 되어 군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고 여전히 군대 곳곳에는 과거의 악습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때리면 사람이 죽고 썩으면 조직이 죽는다는 그의 신념은 이제 군 전체의 신념이 되어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며느리인 윤서아 상사가 보내온 짧은 편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주말에 남편과 함께 등산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강인한 군인이자 행복한 한 명의 여성으로서 온전히 빛나고 있었다. 박진혁은 그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7년 전 시퍼렇게 멍든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여린 하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 사람의 고통이 결국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동력이 된 것이다. 그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박진혁 대장의 저녁식 날. 수십 년간 몸담았던 군을 떠나는 날,
저녁식에는 수많은 군 고위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 내외와 마주섰다. 늠름한 군복 차림의 윤서아 상사가 그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의장님, 아니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서아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박진혁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고맙다, 서아야. 내가 내 며느리라는 것이,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것이 나는 평생 자랑스러울 것이다. 자네야말로 이 군의 희망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명의 군인이 겪어야 했던 뼈아픈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킨 한 리더의 용기. 그 모든 시간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군대는 과거의 악습을 벗어던지고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조직으로 고통스러운 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할지라도 윤서아와 같은 수많은 군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한 결코 어둠 속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터였다. 한 이등병의 아픔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울림이 되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상처를 넘어 피어난 꽃은 그 어떤 꽃보다 강하고 아름다웠다.